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1+1. 문재인 후보식으로 하면 안철수 1+1.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문재인 대표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3D라고는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리고 문재인 성향으로 보면 3D로 읽는 게 몰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그냥 말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아저씨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저씨들은 보통 3D를 읽어요. 이거는 흠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공대 나온 박근혜 씨의 이산화가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호칭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니까 나쁜 건 아니야. G20, G20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오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오기로 하신 것 같아요. 오기예요, 오기로. 자, 또 물어봐.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이 처음에 3D를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네.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 오지로 읽어버리는 그 오기. 네. 그랬더니 또 논평을 냈죠. 국민의당 측에서. 사람이 없이 한적한 곳이 오지다.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아저씨의 자존심 싸움 같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후보가 나약하고 문들어 터지고 의사결정 빨리빨리 안 하고 강인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까대기 하는데 문재인 씨는 옛날부터요 굉장히 철저하고 원칙주의자고요. 뭐 하나하나 거 잊어버리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차님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들이 메일이 와요. 메일을 읽는데 어떤 문장 나열상에 읽을 때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표시해주지 않으면 원래 알았던 단어도 그냥 읽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문재인은 제가 보기에 털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1+1.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 이렇게 읽거든요.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지금. 순한 걸로 하죠. 네. 하나 더하기 하나.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안철수가 카이스트 들어갈 때, 그리고 안철수가 서울대 들어갈 때, 공교롭게도 김미경 교수가 같이 묶음으로 따라와요.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 핵심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문술. 핵심 코어였죠, 정문술 씨는. 정문술이라고 하는 기업인 미래산업 회장, 당시 회장이었고요. 이분이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하면서 이제 카이스트하고 인연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이 되게 막강하다. 엄청나게 막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를 영입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말 팩트 폭격을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최민희 의원이랑 단둘이 방송한,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 나와 있을 국민라디오 민정당 방송을 들어보시면 팩트 폭격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겹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카이스트로 들어갈 때 김미경 교수는 또 카이스트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리고 카이스트의 실적 같은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갈 때, 정확히 말하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취임했을 때도 불과 2달 정도 후에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또 임용이 되는데, 그 임용의 기준이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1+1 논란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안철수가 사회적으로 이미 조명한 사람이고 V3 백신이라는 이런 걸로 그런 사람이 뭐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권 때예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안철수 씨는 이명박이 만든 각종 위원회에 여기저기 꽂혀 있던 굉장히 이명박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무슨 당직자이거나 뭐 장관 이런 건 아니었지만 특별위원회 같은 데서 안철수 씨는 굉장히 이명박 정권에 쓰임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안철수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에서 정권의 핵심으로 인식을 하고 안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 같은 거나 정부로부터 특혜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 측면. 그렇게 영입을 하면, 근데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든지 김미경 교수가 굉장히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특혜로 얼룩져 있어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석좌 교수로 임명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석좌 교수로 임명하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서울대로 교수로 오는 것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의 스펙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떨어지신 분 스펙이 김미경 교수보다 훨씬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미경 교수가 임용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2011년에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요.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연구 실적이 미흡해서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심사위원들이 김 씨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얘기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차용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이 심사위원회 같은 걸 요식행위로 열었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주윤발님의 tweet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계획은 2011년 4월 21일에 수립. 하지만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 지원서는 특별채용계획이 수립되기 전 3월 30일 이미 작성됐다. 한 달 뒤를 어찌 알았을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0번 양보한다 쳐요. 그래도 서울대라는 곳은 공립대학교잖아요. 나라가 많은 그 영향력을 부여를 한다 쳐도 그 자리에 못 간 교수부터 등등등 그리고 교수가 그냥 가서 아이들 앞에서 뭐 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구도 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정말 이게 비리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예.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발전기금 기부한 그래서 정문술 건물이도 있대요. 카이스트에 가면은 왜 그렇게 기부하고 그러면은 이름 붙여서 이렇게 기리잖아요. 정문술이 안철수 후보를 2008년 3월 26일 날 석좌 교수로 추천합니다.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미경 교수는 4월 1일 날 날짜로만 따지면은 거의 한 5, 6일 만에 부교수로 채용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문재인 후보하고 겨루게 되는 2012년 때 대선 출마하죠. 안철수가 인기가 상종가를 칠 때 정문술 씨의 미래산업이 대박을 쳐요, 주식을. 그때 벌어들인 돈이 40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400억 올랐을 때 정문술 일가는 그걸 팔아버려요. 먹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테마주로 예. 그러니까는 몇십 원 하던 게 몇천 원으로 해가지고 확 올라갔을 때 제가 정말 친한 후배 오빠가 미래산업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을 보고 방금 딱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오빠가 가족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이 회사에서 발령을 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때쯤에 2012년 때쯤에 회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빠가 미국에서 자기가 이제 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그게 이걸 생각해보니까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는 석좌 교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돈을 기부해서 교수 자리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칭이 정문술 석좌 교수예요. 뭐 보도나 뭐 이런 거 다 나가는 것은 그 석좌 교수라고만 나가는 거잖아요.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확 뜨고 난 다음에 포스코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는 안철수를 대대적으로 막 띄워주려고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많이 했던 거죠. 포스코 이야기도 요즘에 포스코 말아먹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제일 포스코가 힘들었을 때 사회이사 하면서 예.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로 뭐 13번 동안에 왔다 갔다 했고 자기가 투표한 거 중에서 딱 한 건 했는데 기부 안 하겠다고 한 거만 그 투표하고 그 사회이사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2012년에 정문술이 400억을 먹튀했으면 주가로 먹튀한 거 아니에요? 테마주 때문에 이제 돈을 테마주로 벌어들였으니까. 수익을 그렇죠. 많이 올렸다. 그러니까 300억 투자하고 400억을 벌었으니까는 100억을 그 차익을 거둔 그때 거죠. 정문술이 400억을 벌었을 때 개미 투자자, 전체 투자자의 99%인 개미 투자자가 667억인가를 손실을 봤어요. 이걸 보고 소위 그 내부자 거래에 의한 먹튀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정문술과 안철수가 친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보도 자료 자체가 이 사람 이름을 빼고 석좌 교수만 내보내고 했으니까 모른 거죠. 그 정문술 씨는 38년생이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네?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안철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 우리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아는 사이였을 수도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카이스트에 유명 인사를 석좌 교수로 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라고 저는 순수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채용되는 과정들이 특혜의 연속이고 자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만 해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카이스트 당시 교수들이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부인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안철수는 개인이 혼자 데리고 오기는 힘들다. 그러면 안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김유경 교수한테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특혜를 주는 과정인데 그게 서울대까지 옮겨갔다는 거고요. 서울대에서는 심사위원회 같은데 들어왔던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사퇴하기도 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임명시키는 거는 국립대에 있는 서울대도 그런 방식으로 안철수를 이제 교수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012년에 그렇게 정문술 씨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인 올해 2017년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주식 잘 알고 계시는 마차님. 제가 주식을 잘했으면 당시에 미래산업을 좀 샀었겠죠. 아니요,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는. 지금 뭐 테마주에서 뭐 오늘 요즘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코스닥이나 그쪽은 안 사고요. 우량주만 삽니다. 네. 2008년도에 안철수 후보를 그 이름을 대고 그 석좌 교수를 만들어 줘가지고 2008년도에 그 재단이 설립돼 있었다든지 그걸 돈을 넣었으면은 조금 더 냄새가 날 텐데 발전기금을 낸 거는요 2001년도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석좌 교수 임명된 게 2008년도인데 1호예요. 그러니까는 7년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물술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정권에서 그 18년 동안 정보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18년이에요. 네, 거기도 18년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출마 5일 전에 정물술 주식이 뻥튀기 돼가지고 5일 전에 그 선언하기 5일 전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했다고 하기로는 정말 너무 냄새가 나는 게 많다는 거죠. 자, 제가 안철수가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일을 맡았었는지 차례차례 하나. 네. 이명박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산업분과 위원 2008년부터 국가정전략위원회 위원 2009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때는 최시중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기술자문위원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비상근 위원 2010년부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2010년부터 자, 요런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이요. 그때 2012년 당시에 정치권에서 안철수 바람이 처음 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바람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이 친히 이런 찬사까지 해줬고요. 재밌네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명박이 안철수를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추천했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안철수에게는 역사적인 가치관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뭐 민주당 강령에 5.18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그리고 보면. 또 있습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이명박이 취임 초기에 안철수에게 지식경제부 장관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총애했네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안철수가 최고다. 하나 더 있어요.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게 이명박 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안철수가 최고다. 이명박 정권의 그 기획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다 그거는 무산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박근혜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그렇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박근혜 견제용으로라도 뭔가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서의 신선한 정치인 하나 키우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후광으로 작용해서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가 뭐 안철수를 영입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탈당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안철수가 떠서 이명박이 관심이 간 게 아니고요. 정황을 보면 띄어서 이 사람을 앞으로 내세운 걸로 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우연히 그리고 뭐 안랩에서 내보낸 것들이 우연히 잘 된 거라고 하게 보기에는요. 제가 그 당시에는 IT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저 이 안랩 때문에 얼마나 물을 먹었고 미국에서 얼마나 욕 바가지로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름 우리 부모님 덕에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엔티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여기저기 그 교육청에다 뭐 넣었다가 정말 위약금을 물어낸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품이 아니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V3 릴렉스 하시고요. 릴렉스 발음 한번 해주세요. 릴렉스. 릴렉스. 아니 그리고 지인들도 그 뭐 한컴이나 뭐 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였었는데 이 사람은요 진짜
띄워주는 순간부터 아뿔싸 큰일이다 예. 라고밖에 생각 못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김미경 교수 관련한 팩트, 그 팩트는 박원석 최민희의 민정당을 비슷한 시간에 올라오는 거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김미경 교수 건에 대해서는 뭐 의혹 제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특혜가 횡행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제가 그 방송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특혜를 받은 사회활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언론들이 그냥 뒀을까요? 구속영장 청구됐죠. 예. 지금 유일하게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솔직히 조금은 있었는데 전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기 아버지가 유학 안 보내주니까 자기 아버지 성격을 보면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아는 사람 아들 채용 부탁할 사람 아니고 인기 하나도 없던 거의 신생 고용정보원에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유학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악의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문준용 씨가요. 너무 잘난 아버지를 둬서 문준용 씨 인생에 많이 피해를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자식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막 특혜 채용도 해주고. 에? 맞아. 돈도 좀 팍팍. 학비도 좀 보내서 1+1으로 청와대 데리고 들어가고 뭐 그래야지. 그렇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뭐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 통장 잔고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뭐. 그 서울대 석자기수로 막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문준용이. 구리거울님의 트윗입니다. 1+1은 왠지 편법 내지 합법의 틀 안에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니까 김미영 부정채용 사건으로 불러야겠다. 시험장에서도 커닝도 부정행위로 처벌받는데 채용 계획서도 세우기 전에 지원서랑 관련 서류 다 준비했으면 그게 부정이지 뭐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김미영은 팀장 이름이시고요. 대출 광고. 김미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 네. 더 진희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안철수 김미경 완도하기 완 특혜 임용은 완도하기 하는 거야. 왜 이러셔? 죄송합니다. 1+1 특혜 임용은 서울대 정유라네. 2대 정유라보다 더 심각한 건 김미경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인재가 임용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질 좋은 수업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한 사건. 이렇게 정의해 주셨나요? 자, 어쨌건 디테일한 팩트는 민정당 참고하시고요. 안철수 1+1이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에서 정권의 핵심으로 인식을 하고 안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 같은 거나 정부로부터 특혜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 측면. 그렇게 영입을 하면 근데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든지 김미경 교수가 굉장히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특혜로 얼룩져 있어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석좌 교수로 임명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석좌 교수로 임명하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서울대로 교수로 오는 것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의 스펙이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떨어지신 분 스펙이 김미경 교수보다 훨씬 나옴에도 불구하고 김미경 교수가 임용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2011년에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요.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연구 실적이 미흡해서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내부 사람이 없이 한적한 곳이 오지다.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아저씨의 자존심 싸움 같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후보가 나약하고 문들어 터지고 의사결정 빨리빨리 안 하고 강인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까대기 하는데 문재인 씨는 옛날부터요 굉장히 철저하고 원칙주의자고요. 뭐 하나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차님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들이 메일이 와요. 메일을 읽는데 어떤 문장 나열상에 읽을 때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으라고 표시해주지 않으면 원래 알았던 단어도 그냥 읽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문재인은 제가 보기에 털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안철수 1+1.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 이렇게 읽어야 되나?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지금? 순 한글로 하죠. 네. 하나 더하기 하나.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1+1. 문재인 후보식으로 하면 안철수 1+1.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문재인 대표 귀여워 죽겠어요. 귀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3D라고는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리고 문재인 성향으로 보면 3D로 읽는 게 몰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그냥 말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아저씨들은 저를 그렇지. 포함해서 아저씨들은 보통 3D를 읽어요. 이거는 흠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공대 나온 박근혜 씨의 이산화가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르잖아요. 호칭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니까 나쁜 건 아니야. G20, G20 이렇게 읽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오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오기로 하신 것 같아요. 오기예요, 오기. 오기로. 자, 또 물어봐.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이 처음에 3D를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네.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 오지로 읽어버리는 그 오기. 네. 그랬더니 또 논평을 냈죠. 국민의당 측에서. 그리고 카이스트의 실적 같은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교수로 갈 때 정확히 말하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취임했을 때도 불과 2달 정도 후에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또 임용이 되는데 그 임용의 기준이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1+1 논란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안철수가 사회적으로 이미 저명한 사람이고 V3 백신이란 이런 걸로 그런 사람이 뭐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정권 때예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안철수 씨는 이명박이 만든 각종 위원회에 여기저기 꽂혀 있던 굉장히 이명박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무슨 당직자이거나 뭐 장관 이런 건 아니었지만 특별위원회 같은 데서 안철수 씨는 굉장히 이명박 정권에 쓰임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안철수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안철수가 카이스트 들어갈 때 그리고 안철수가 서울대 들어갈 때 공교롭게도 김미경 교수가 같이 묶음으로 따라와요.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 핵심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문술. 핵심 코어였죠. 정문술 씨는. 정문술이라고 하는 기업인 미래산업 회장, 당신 회장이었고요. 이분이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하면서 이제 카이스트하고 인연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이 되게 막강하다. 엄청나게 막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를 영입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말 팩트 폭격을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최민희 의원이랑 단둘이 방송한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 나와 있을 국민라디오 민정당 방송을 들어보시면 팩트 폭격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겹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카이스트로 들어갈 때 김미경 교수는 또 카이스트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